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박한우라고 합니다. 너무 박수를 열심히 환영해 주셔가지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가지고 저도 무척 기쁘고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조금이라도 나눌 수 있어가지고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여러분들께서 그러니까 새롭게 하는 새로운 어떤 기술이라든가 혹은 흐름들 에 대해서 조금은 그러니까 궁금을 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오늘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2003년도 그러니까 영남대학교 그런 언론정보학과에 제가 붙어 있어서 지금 21년 차 영남대학교에 지금 있습니다. 애초에 저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 신문학과, 그리고 미국 뉴욕 주립대학교의 커뮤니케이션 학과를 해서 이제 졸업을 하고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마치고는 네덜란드 왕립 아카데미라고 하는 곳에서 근무를 하다가 영남대학교에 오게 되었습니다. 네덜란드에서 왕립 아카데미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왕과 함께 일했느냐라고 질문을 하는데 그렇진 않고요. 거기는 이제 국립의 왕립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은행처럼 네덜란드 은행, 중앙은행은 네덜란드도 왕립은행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국립이 아니다 왕립이라고 부르지만은 의미는 왕립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제가 당시 근무할 때는 2002년도 한국 월드컵을 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한국하고 터키하고 월드컵을 할 때 저는 히딩크 감독의 아버지가 있었던 그 고향에 가서 히딩크 아버지하고 같이 한국 터키전을 봤는데 그날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불과 20년밖에 안 됐잖아요. 근데 우리가 안타깝게 터키한테 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한국인은 그 당시에 히딩크 아버지 고향에서 구경을 한 사람은 몇 명 되지 않았고 터키 사람들은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터키는 유럽이니까. 그래서 안 그래도 그 응원팬이 적었는데 한국이 또 경기까지 져가지고 상당히 우울했습니다. 하지만 히딩크 아버지가 제가 한국에서 왔었다고 하니까 자기 아들이 한국에서 너무나 그러니까 영웅 대접을 받고 있다고 저를 상당히 한대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저는 대구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마쳤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대구에 돌아와서 21년째 영남대학교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래서 제가 이제 신문방송학과 근데 이제 이름이 계속 바뀌어가지고 지금은 이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영남대학교라는 우리 지방대학이 있습니다. 지방대학에 있지만은 해외에 학회도 많이 가고 그 다음에 국제적으로 주로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저보고 서울은 오지 않고 해외에 가서 만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자주 해서 제가 글로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글로컬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인데요. 글로벌이라고 하는 세계화라고 하는 단어하고 로컬 지방이라는 단어를 이제 합친 영어예요. 여러분들 나가시면 저기 건물 앞에 글로컬 라이프라고 하는 그 건물이 있던데 보니까 혹시 표지판 보셨을 거예요. 글로컬 라이프 지금 나가면 그래서 그 글로컬한 의미가 지방에 있지만은 우리가 이제 전 세계하고 호흡을 한다 그런 의미에서 합니다. 제가 가급적 지금 여러분들의 눈높이를 맞춰가면서 이해를 하시고 소통하는 그러한 하기 위해서 제가 좀 분위기를 봐가면서 강의 진도를 조정하겠습니다. 저는 최근에 또 어떤 책을 냈냐면은 그러니까 책 제목에 보면 한국을 보면 싫어하냐, 왜 한국을 싫어하는지 이런 책을 냈습니다. 지금 많은 이제 우리 뉴스들을 보면 K-팝, 그다음에 K-드라마, 그렇죠. 그다음에 K-푸드, 그래서 한식, 그다음에 한국의 노래, 그다음에 한국의 드라마들이 해외에서 정말 인기가 많다라는 뉴스 많이 보셨죠? 예.
근데 반대로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지만은 싫어하고 혐오하고 증오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내는 책은 왜 한국을 싫어하나라는 책인데, 왜 그러면 싫어할까 보면, 자, K-팝은 보면 다들 노출이 심합니다. 그렇죠? 노출이 정말 심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최근에 단체 관광 갔다 오신 동남아시아 이런 국가들은 어떤 국가들이냐면 종교적으로 되게 엄격한 국가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보면 동남아시아권에 와는 학생들이 다 히잡이라고 해서 쓰고 다닙니다. 히잡이라고. 그렇게 종교적으로 노출을 엄격하게 규제하는 국가들에서는 K-팝의 젊은 아이들한테 이렇게 많이 그러니까 불려지고 문화적으로 노출되는 것을 상당히 그러니까 꺼려합니다. 꺼려하겠죠. 왜냐하면 K-팝을 따라하면 히잡을 써야 되는 사람들이 히잡은커녕 히잡이라고 머리에 쓰는 거 있지 않습니까? 커녕 옷을 다 벗고 다니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국 문화를 싫어하고 혐오하고 증오하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사실은 뭐 중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이런 국가들에서는 역사적으로 한국의 문화가, 한국의 드라마가 전 세계에 퍼져나가니까 아시다시피 중국과 일본은 한국을 역사적으로 봤을 때 우리를 지배했던, 다시 말해서 한국을 상당히 낮춰서 보는 그런 국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국이 너무 잘 나가니까 당연히 시기와 질투의 측면에서 한국의 문화들을 계속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드라마만 그런 거 아니죠. 음악만 그런 거 아니에요. 축구할 때 보면 알 수 있죠. 축구하면 우리가 중국, 일본에 중국하고는 뭐 거의 경기가 안 되다시피 하는 거고, 일본하고는 우리가 조금 이제 경쟁을 하고 있는데 스포츠 경기할 때는 더욱더 그렇게 많이 드러납니다. 그렇게 해서 한국을 싫어하는 그러한 이유들을 또 찾아가지고 이제 해야겠습니다. 좋아하는 만큼 싫어하는 것도 많이 올라가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라든가 이런 그 서구권에서도 또 한국의 문화들에 대해서 싫어하는 또 감정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책으로 적었고요. 또 제가 최근에 또 하고 있는 연구는 여러분들한테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그런 암호화폐, 이제 암호화폐인데 그렇게 금융 경제적으로 제가 연구하는 것은 아니고, 저는 이제 미디어이기 때문에 이러한 그 비트코인이 어떻게 하면 새로운 인터넷이 되는지를 이제 연구를 합니다. 새로운 인터넷. 새로운 인터넷이. 그러면 사람들이 다들 의아해 합니다. 왜? 이거 비트코인을 디지털 골드, 다시 말해서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금덩어리가 아니라 스마트폰에 있는 그런 금처럼 골드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무슨 새로운 인터넷이냐 하고 이제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그런 새로운 인터넷으로서의 어떤 비트코인의 연구를 합니다. 오늘 그런 얘기까지 할 수 있을런지 진로를 가보면서 뒷부분에다가 그 부분을 집어넣었어요. 앞부분부터 해서 우리가 뒷부분까지 한번 갈 수 있을는지 하고, 제가 동영상도 또 많이 준비했습니다. 중간중간에 조금 그러니까 졸리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학생들도 75분 강의를 하면 한 45분부터 되게 힘들어합니다. 지금 학교가 75분 강의거든요. 그런데 45분부터 대학생들도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동영상을 중간중간에 준비해서 돌릴 때 좀 소리를 크게 해서 여러분들을 좀 깨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지금 너무 집중하고 계셔가지고 저를 너무 뚫어지게 바라보고 계셔가지고 제가 좀 민망합니다. 제가 K-팝 스타도 아닌데 너무 뚫어지게 바라보셔가지고. 저는 어떤 사람이냐고 제가 좀 이제 소개했어요. 처음에부터 영어가 나오는데 영어보다는 저 사람 인물을 제가 설명하기 위해 했어요. 저는 1971년생입니다. 돼지띠예요. 우리 나이로 54입니다. 우리 나이로 54인데 저는 71년생의 우리의 그 세대의 대표 주자는 아마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가운데는 한국의 정치인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저는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사람하고 동갑입니다. 자,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죠.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이 사람이에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되는데 가장 큰 그러니까 기여를 한 사람이죠. 1971년생입니다.
우리 1971년생, 70년대생은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문화가 있습니다. 우리 71년생. 어머니, 아버지들도 자제분들 가운데 70년대생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느냐? 우리는 그러니까 PC, 컴퓨터를 가지고서 청소년기를 보내고 대학교 때 인터넷을 사용하기 시작한 세대입니다. 왜 그랬을까 보면 1955년생이 누구냐면은 빌 게이츠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빌 게이츠라고 하는 사람이 마이크로소프트의 회사를 만든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바로 이제 개인용 컴퓨터를 대중화시킨 사람이에요. 그래서 1950년대생에 플러스 20년을 하면 1970년대생이 되죠. 그래서 빌 게이츠 1950년대생을 우리의 아버지로 둔 우리가 세대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청소년기, 그 다음에 대학생이 됐을 때 청년기를 컴퓨터와 인터넷을 했어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지금 하고 있는 많은 그 일들을 보면 우리의 70년대생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문화예요. 전기자동차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우주선에 로켓을 쏘는다든가 그렇죠? 그 다음에 디지털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세상을 편리하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일론 머스크가 가끔씩 돌발적인 행동들을 많이 합니다. 돌발적인 행동들을 많이 해요. 그런 행동들이 보면 70년대생들이 우리의 형님들이 60년대생들한테 조금 많이 그렇죠 아날로그식으로 그러니까 세대 문화를 받았어요. 우리는 디지털입니다. 60년대 형님들은 아날로그셨고 80년대 우리 동생들은 우리보다 더 디지털이어가지고 우리가 좀 더 중간에서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문화적인 것이 일론 머스크를 통해서 이제 나타나죠.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이제 50년대생도 계실 거예요. 왜냐면 50년대생도 아까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가 그렇죠 55년생이에요.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애플을 만든 사람. 혹시 여기 아이폰 쓰고 계신 분 계세요? 아이폰 쓰고 계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이폰 거의 없으시네요. 우리 학생들한테 아이폰 쓰고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면 한 절반 정도가 손을 듭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정말 대학생들이 부자다. 아이폰은 한 대 가격이 냉장고 한 대 가격이에요. 냉장고 한 대 가격. 벌써 혼수품을 마련해서 들고 다녀요. 저도 아이폰을 한 번도 쓴 적이 없어요. 너무 비싸가지고 저는 아이폰 안 써요. 그냥 컴퓨터는 좋은 거 쓰더라도 아이폰 안 쓰는데 이 아이폰을 만든 스티브 잡스도 1950년대생이에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1950년대생 분들은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완전히 디지털을 새롭게 만든 창립가예요. 그리고 50년대생에다가 20년을 더 일찍 가면 바로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1938년생, 1930년대생이에요. 50년대생의 아버지죠. 그렇죠? 50년대생의 아버지, 1930년대생. 이 사람 크라우스 슈밥이라고 하는 독일의 그러니까 사람인데 이 사람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단어를 만들었어요. 들어보셨죠?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의 단어를 만든 사람이 1930년대생이 만들었어요. 1930년대생. 그러니까 1930년대생은 저한테 따지면 할아버지인 거죠. 그렇죠. 제가 70년대생이니까. 그래서 오늘은 1930년대생, 1950년대생, 1970년대생, 그리고 시간이 된다면 1990년대생들이 만드는 비트코인까지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20년마다 이렇게 새로운 기술과 문화가 우리 시대를 지배를 하고 있어요. 이해하시죠? 저는 신문방송학과라고 했어요. 그렇죠? 신문방송학과. 그래 원래 신문방송학과라고 하면 신문이라든가 방송 같은 이런 전통적인 것을 배운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도 그런 전통적인 것을 연구하는 교수님들이 많이 계세요. 예컨대 전통적인 것을 연구하는 입장에 봐서는 우리 이런 얘기해요. 쉽게 말해서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는 보수 계열이다. 그 다음에 한겨레, 경향신문, 오마이뉴스는 진보 계열이다 해서 조중동과 한경호
이 두 개 그룹의 매체들이 특정한 사회적인 주제에 대해서 사건, 사고에 대해서 어떻게 보도하느냐 이런 걸 이제 주로 분석을 합니다. 방송에서는 그러니까 KBS와 MBC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그런 이슈들을 똑같은 사건을 뉴스가 다르게 보도하는지 이제 그런 것을 연구하는 게 신문방송학과 교수들이 전통적으로 하던 일이었어요. 이제 저는 그런 전통적인 거는 잘하지 않고 그래도 신문과 방송 쪽을 연구한다면 이런 거 연구합니다. 여기 보면 조선일보 나오고 여기 미국의 뉴욕타임즈 나와요. 그렇죠? 여러분들 조선일보 같은 한국의 언론은 자주 보셨겠지만은 뉴욕타임즈 같은 경우는 자주 안 보셨을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 조선일보는 앞에 헤드라인, 일면 헤드라인 이렇게 일부러 안 받았는데 아들 오열케 한 아버지의 마지막 했죠. 헤드라인이 아주 감정적이에요. 그렇죠? 저걸 보는 순간 우리가 울컥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죠? 언론이라는 것은 비단 그렇죠 정도를 걸어야 되는데 한국의 언론들은 조선일보뿐만이 아니라 이제 조선일보를 사례하는 것은 가장 대표적인 언론이었어요. 이렇게 감정적인 헤드라인들을 쓰고요. 앞에 쓰는 사진을 보면 사진이 아니에요. 이 사진 아니고 뭐냐면 일러스트라고 얘기해요. 일러스트라고 하는 것은 디자이너가 그러니까 만들어내는 거예요. 만들어내는 거. 그건 뭐죠?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이 아니야. 일종의 스토리, 이야기예요. 이야기. 한국의 대표적인 언론이라고 하는 조선일보에서 이렇게 어떻게 특정한 사건에 대해서 중립적이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보도하기보다는 이렇게 감정적이고 정서적으로 사람들을 울컥하게 만들고 사진이 아니라 이렇게 일러스트, 디자인이 만들고 이게 한국 언론의 그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뉴욕타임스, 미국의 대표적인 언론이 한번 보세요. 사진을 어떻게 써요? 사진을 쓰죠? 사진을 쓰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아주 객관적인 상황적인 배경까지 포함시켜요. 어떻게? 누가 다른 사람들이 카메라 찍고 다른 사람들이 뭐 하고 있는지 그 다음 인터뷰하고 있는 정치인 그렇죠? 그래서 현장에 있지 않았던 사람들이라도 그러니까 이 사진이 왜곡하지 않도록 현장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여줘요. 그러니까 깔끔하지 않을 수 있어요. 좀 더 지저분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정보들을 너무 많이 준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판단은 독자가 하게 만들어요. 독자가 하게 다르죠. 좀 다르잖아. 한국은 어떻게 이렇게 사진으로 만약에 쓰는다 그래도 이렇게 합니다. 요 부분 정치인을 아주 하이라이트 정치인만을 딱 꼬려가지고 이제 보도를 합니다. 정치구고 정치인은 얼굴 표정이 웃는 것인지 성내고 있는 것인지 그렇죠? 아니면 화를 내고 있는지 그런 것에 집중을 해가지고 또한 사진을 만들죠. 자, 이런 것을 이제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측면에서 하는 것을 우리가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 이런 식으로 저널리즘이 다르게 나타나는 이런 모습들을 이제 연구를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고 있는 편이에요. 전통적인 분야의 경우에는 아니면 우리가 빅데이터라고 하는 그런 분야에서는 인포그래픽스라고 해가지고 어떤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것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랬을 경우에도 여기도 조선일보고 그 다음에 뉴욕타임스예요. 조선일보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문을 이제 쭉 보면 이런 차트라든가 또한 이렇게 그림들 그래서 오늘 비가 얼마나 왔지 눈이 얼마나 왔지 오늘 대구대학교에서 강의를 하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왔지 감기 환자는 무엇인지 이런 그래프를 그리는 거 보면 우리는 어떻다 여기 봐 김치맛 지역마다 어떻게 다를까 담배값 인상과 금년 정책 변화 살펴보니 그래서 아주 컬러풀하게 해놨어요. 아주 컬러풀. 아주 색깔들이 원색이에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좋아하는 원색이에요. 그래서 주목도를 상당히 높이려고 합니다. 주목도를 높이고.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들을
주의 주장을 하듯이 정보들을 같이 넣고 색깔들을 원색으로 하면서 우리 언론이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를 어떻게 하면 사람들한테 바로 주입시킬 것인가, 의도한 메시지를 어떻게 주입시킬 것인가를 상당히 고민을 합니다. 그러면 또 사람들이 사실 좋아하기도 합니다. 좋아하기도 해요.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기도 해요. 그러나 뉴욕 타임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 색깔이 벌써 어떠세요? 원색입니까? 아닙니까? 화려하지 않죠? 같은 빨간색을 쓰더라도 사람들을 자극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자극하지 않고 평온하게 갑니다. 평온하게 갑니다. 그 다음에 어떠한 메시지를, 기사를 주면서도 이 정보를 반드시 전달을 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도록 만들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돼 라고 이렇게 자기들이 뭔가 의도해서 이 정보를 막 던지기 위해서,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스스로 패턴을 찾고 결론을 얻으라라는 거죠. 마치 우리나라 중고등학교의 교육, 지금 초등학교도 그런 것 같아요. 초등학교도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주입식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해당되는 정답을 말하지 않으면 다 선생님들이 싫어하죠. 내가 이런 것을 의도했는데 학생이 왜 이런 정답을 말해야 하지 않아? 라고 또 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창의적이지 않죠. 언론부터 우리는 이렇게 이제 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이제 내용들을 이제 전통적인 영역에서는 이제 또 공부를 하고요. 그러나 저희 전공은 뭐 좀 더 첨단적인 것인데요. 소위 말해서 데이터라고 하는 그러한 영역들을 이제 합니다.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은, 가장 데이터를 한다는 것은 어떤 거냐,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데요. 예전에 제가 한국 외국어 대학교를 다니고 서울대학교를 다니고 한국에서 공부를 하던 시절에는 우리가 데이터라고 하면 주민등록번호 같은 거였어요. 주민등록번호는 뭐냐면은 앞부분에는 생년월일이 나오죠. 그 다음에 뒤에를 보면 남자는 1, 여자는 1호선이죠. 그 다음에 조금 더 되다 보면 남자는 1 뒤에 나오는 숫자, 여자는 2 뒤에 나오는 숫자가 우리 여러분들이 출생신고를 하는 행정구역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태료 때문에 경찰서라든가 이런 데 가면 경찰이 어떨 때는 고향이 어디신지 저하고 고향이 같네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자기들이 그 주민등록번호에 그러니까 뒷자리가 행정구역을 나타내요. 이런 데이터를 다루었는데 이런 데이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구조화되어 있다라고 해요. 정형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데이터가 아주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다라는 거죠. 정리정돈, 구조화되어 있다, 정형화되어 있다. 그런데 인터넷이 등장하고 스마트폰이 이렇게 되면서는 구조화되고 정형화된 데이터가 아니라 비구조화되고 비정형화된 데이터. 다시 말해서 데이터에 질서가 없어요. 이런 질서가 없는 데이터들을 어떻게 질서 있게 만들어서 사회적 현상을 찾는 것이 이제 저희가 했는 박사부터의 주된 전공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데이터를 하는 사람들은 뭘 중요시 여긴다? 패턴을 찾습니다. 패턴. 자, 오늘은 벌써 여기 제가 앞에서 했잖아요. 그럼 패턴을 찾습니다. 어떤 분들이 앞에 앉았고 어떤 분들이 뒤에 앉았는지, 남자분들이 같이 앉는지, 여자들은 서로 같이 앉는지, 연령대가 비슷한 분은 같이 앉는지, 연령대가 서로 다른 사람들이 또 같이 앉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면밀하게 관찰합니다. 패턴을 찾죠. 자, 여기 지금 여러분들도 패턴을 찾을 수가 있어요. 여기 한번 볼까요? 최근에 윤석열, 김건희 대통령의 연하장, 그렇죠? 바로 앞에 문재인, 김정수, 그러니까 대통령 부부의 연하장, 앞에 이명박, 김윤호, 그러니까 대통령 부부의 연하장이에요. 박근혜 대통령은 없어요. 왜냐하면 부부가 아니어가지고. 그런데 여기 딱 보면 연하장을 제가 받았는데 몇 년 받다 보니 패턴이 있더라고. 어떤 패턴이 있을까요? 부부의 이름에 그렇죠? 순서를 보세요. 부부 이름의 순서. 패턴이 보이세요? 패턴이?
그렇죠? 소위 국민의힘 보수의 대통령들은 부부의 이름 패턴이 어떻게 돼 있어요? 상하로 돼 있죠, 상하. 그 다음에 민주당은 어떻게 나란히 돼 있죠? 나란히 돼 있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 패턴이 있죠. 선거할 때 기호 1번, 기호 2번, 기호 3번 보시면 패턴이 있어요. 기호 1번, 민주당이 기호 1번에 있을 때는 민주당은 선거할 때 어디에? 왼쪽에다 1번을 적어놓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른쪽에다가 기호 자기 번호를 적어놔요. 그 다음에 중도를 지향하는 정당은 기호 번호를 중간에다가 적어놓습니다. 패턴이 있어요. 그런 패턴들을 찾는 것에 조금은 이제 우리가 익숙해져야지 이제 이런 데이터를 이제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런 패턴들이 우리들 주변에 많습니다. 특히 많아요. 그렇죠? 많아요. 학교에서 보면 중국 학생들끼리 꼭 앉아 있어요. 그 다음에 한국 학생들 가운데에서도 여학생들, 그렇죠? 여학생들 가운데에서도 좀 휴학 안 하고 같은 학번의 학생들은 또 같이 앉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군대 갔다 왔던 복학생 학생들이 있잖아요. 복학생들은 다 앞에 앉아 있어요. 이제 그 패턴들을 이제 찾는데, 인터넷의 시작과 함께 이 패턴들은 찾기가 진짜 많이 어려워졌어요. 우리가 인터넷이 언제 시작했냐고, 여기 보면, 이제 1996년도 창간 특대어에 나왔던, 1996년도에 나왔던 이제 인터넷 잡지예요. 96년도라고 하면 이제 30년 지났어요. 여러분들 96년도 30년 전에는 정말 현역에서 열심히 이제 뛰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얼마 되지 않았어요. 96년도 이제 이런 인터넷이 여기서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30년 전에 인터넷이 처음 시작했을 때 엄청난 큰 열풍 혹은 사람들의 큰 충격, 놀라움일 것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실제는 그러지 않았어요. 여기 이 사람은 뭐냐면은 노벨상을 받았는 경제학자예요. 폴 크루그만이라는 경제학자. 이 사람이 뭐라고 했을까요? 10년 뒤인 2005년도가 되면 인터넷은 그러니까 팩스 아시죠? 팩스 기계보다도 영향력이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10년이 지나보니 오히려 팩스는 없어지고 다 인터넷 쓰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1996년에서 10년에 더하면 2006년이잖아요. 스마트폰이 언제 나왔을까요? 2009년도에 나왔어요. 2009년도에. 그러니까 이렇게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학자도 틀린 거야. 그렇죠? 틀렸어요. 인터넷이 처음 나왔을 때 여기 언어는 뭐라고 해놨냐면 똑같이 얘기했어요. 인터넷은 단지 한번 지나가는 그냥 바람일 뿐이다 라고 얘기해놨어요. 그냥 바람일 뿐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렇게 우리는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혹은 새로운 기술이 가져다 주는 미래에 대해서 너무나 그러니까 무지합니다. 근데 왜 무지하냐 하면은 전통적인 관점, 전통적인 접근법을 지키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조금만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면 그렇죠.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면 틀릴 수 있는데 계속 자기 시각에서만 바라보는 거야. 한자어 역지사지의 관점에서 봐야 하는 거죠. 30년대생이 계시면 30년대생은 50년대생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50년대생은 70년대생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70년대생인 저는 어떻게 하면 90년대생의 시각에서 지금의 이 기술을 바라볼 것인가 저는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이거는 그림 뭐냐면 100년 전에 있잖아요. 예술가들한테 2000년의 모습이 어떠할지 그림을 그려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100년 전에 2000년도면 지금보다 25년 전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2000년도 모습이 어떤지를 100년 전에 예술가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림 색깔도 보면 옛날 물감을 썼는 것 같잖아요. 2000년도가 되면 이렇게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늘에 날아다니면서 설면서 하늘에 날아다니면서 택배를 전달한다. 그러고 있는데요. 지금
드론을 통해 가지고 택배를 전달하고 있어요. 미국에서는 지금 드론 아시죠? 택배를 전달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로봇 청소기가 나온다. 근데 로봇 청소기는 지금 벌써 10년 전에 나와서 지금 다 사용하고 계시죠?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 지하철이 아니라 그 다음에 지상철처럼 다니고 있는 거잖아. 오늘 지하상철 타고 오신 분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지상철에 타고 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워낙 드론이 너무 많아지니까 이제는 경찰들이 그러니까 우리 교통질서를 어떻게 드론을 위해 가지고 교통질서 한다 이 얘기인 거예요. 100년 전에 예술가들한테 2000년들의 모습을 그리라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생생하게 이제 그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사실은 이 미래가 정말 빨리 옵니다. 정말 빨리 와요. 제가 71년생, 그 다음에 우리 나이 54인데 제 딸은 지금요 초등학교 2학년이에요. 2016년생이에요. 2016년생. 근데 우리 딸이 2016년생이 그러니까 우리 2016년생이 그러니까 2100년이 되면 몇 세요? 2100년이 되면 그래도 우리 딸은 80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비슷한 거예요. 80세. 제 딸이 초등학교 2학년 제 딸이 그러니까 80세 정도 됐을 때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를 생각하면서 제가 살아야 돼요. 그래야 제가 54살이 그러니까 제대로 그런 노벨 경제학상이 하는 말처럼 실수하지 않고 새로운 것을 하면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맞춰 최고의 기량을 뽐내자 관객들이 박수와 함성으로 화답합니다. 전문가의 해설과 함께 발레 명작의 하이라이트를 선보이는 공연이 시민들의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옷과 표정들이 아름답고 안무들이 예뻤어요. 그리고 발레리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힘들어서 못할 것 같아요. 제 딸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잠깐 보여드린 거였어요. 네. 지난주 토요일날 소금문화회관에서 발레 공연이 있어가지고 보고 나오는데 우연히 그러니까 YTN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인터뷰 좀 하고 갈 수 있느냐고 물어가지고 촬영을 했는면서 제가 자랑하려고 제가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아이들 있잖아요. 다들 스마트폰을 쥐고 있는 이런 아이들. 그렇죠? 이런 아이들 함께 이제 생활하고 있어요. 저는 딸이지만은 여러분들은 손자, 손녀. 그렇죠? 생활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증손자, 증손녀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다? 불과 미래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들 이런 그 젊은 세대들과 똑같이 할 수는 없지만은 이 사람들의 관점, 역지사지의 관점에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할지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서울대학교에서 그러니까 석사를 하고 나서 처음에 유학 가기 전에 근무했던 곳이 한국의 정보통신부의 그러니까 산하기관인 한국정보화진흥원이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거기에서 DJ 정부였던데요. 그때 우리나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컴퓨터, 인터넷, 그때는 스마트폰이 없었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조사를 했어요. 전 국민에 대해서. 그때 노인이라고 하는 연령층을 몇 살로 잡았냐면 60세 이상의 노인으로 잡았어요. 노인은. 60대 이상을. 그때 제가 석사 마치고 그러니까 했을 기간에 그때 60세 이상이 그러니까 이런 디지털 컴퓨터들을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물어봤더니 100%가 전혀 사용할 수 없다고 얘기했어요. 웃기죠? 거기다가 지금 이게 2001년도 자료예요. 2001년도 자료인데 50세 이상한테 그래도 물어봤더니만 50세 이상 중에서 그러니까 80% 정도는 워드 프로세스는 그런 워드 한글은 좀 쓸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50세 이상. 근데 제가 지금 54살인데,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지금 불과 20년 만에 세상이 이렇게 변하는 거죠. 그렇죠? 지금의 세상은
여러분들의 자제분, 손자, 손녀가 어떤 직업에 상관없이 노동이라고 하는 작업, 일하는 것은 컴퓨터 없이는 할 수 없는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변호사이든, 그 사람이 회계사이든, 그 사람이 예술가이든, 그 사람이 공학자이든, 그렇죠? 모든 거는 다 컴퓨터를 가지고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중고등학교, 초중고 다 휴대폰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금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고등학교 정도에서는 휴대폰을 무조건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휴대폰을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 스마트폰을 제대로 사용하는 법을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찬성주의자예요. 그래서 한겨레 신문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보니까 고등학교에서도 금지하는 것을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해서 논쟁을 해서 지면 한 지면 전체를 했는데 제가 찬성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렇게 이제 썼어요. 제가 이제 이렇게 쓰는 이유는 우리가 16세는 고등학교 1학년이에요. 16세가 되는 우리나라 법에서 정당에 가입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18세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 입 후보를 할 수 있어요. 입 후보, 정치인이 되기 위해서 입 후보를 할 수 있어. 그런데도 우리가 이제 그런 것을 다 금지하고 있는 게 지금 맞느냐? 왜? 입시 교육만을 위해 가지고. 그렇죠, 고등학교. 그런 입시 교육을 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앞서 봤어요. 우리나라 언론처럼 어떻게 정답만 해주고 의도된 메시지만 해주고 사람들이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게 하고 그렇죠. 자기 편만에 만들고 그런 사람들을 이제 만드는 거죠. 역지사지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런 측면들을 이제 얘기하면서 디지털 기술하고 사회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봤어요. 제가 아까 전에 이제 우리 딸이 초등학교 2학년 이제 그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딸이 보고 있는 동화책 가운데 하나인데요. 이 동화책 표지 보면 이 동화책 제목 생각나세요? 동화책 제목입니다. 뭘까요? 벌거벗은 임금님이에요. 벌거벗은 임금. 벌거벗은 그러니까 임금님이 벌거벗었어요. 벌거벗었는데 임금님 벌거벗었는데 이 벌거벗은 임금님 이야기가 뭐예요? 야 이거 너무 재밌는데 말을 하면 잡혀갈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세요? 땅을 파고서 구멍에다가 이야기했죠. 그리고 그 땅 위에다가 나무를 심었어.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그 나무가 그러니까 계속 커가면서 그렇죠? 큰 나무가 되었는데 바람이 되게 세게 부니까 그 바람 소리가 임금님이 벌거벗었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바람 소리로 막 나왔죠. 사람들은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알고 있고 혹은 자기가 궁금해하고 있는 거 있어요. 이런 것을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 혹은 내 자식한테 궁금하고 해도 궁금해요. 그러나 묻기가 조금 애매해요. 그렇죠? 묻기가 애매해.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것을 어디에서 찾아봐요? 네이버에서 찾아보는 거예요. 그렇죠? 네이버에서. 그 네이버에서 찾아보는 것을 이제 검색 엔진이라고 얘기해요. 네이버를 검색 엔진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저 같은 데이터를 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알고 있는 벌거벗은 임금님 이야기를 네이버에다가 블로그에다가 몰래 적어놨는 것들 그렇죠? 자기의 카페에다가 몰래 적어놨는 것들 그렇죠? 그 다음에 유튜브 읽음 보다가 유튜브 밑에 댓글로 조그맣게 한마디 적어놨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수집을 합니다. 수집을 해가지고 요새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지? 어떤 이야기를 궁금해하고 있지? 이런 것을 찾아가지고 분석을 해요. 그게 이제 빅데이터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봐요. 사람들은 신보다 데이터를 더 많이 찾는다. 이거는 뭐냐면은 실제 이제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보다 빅데이터를 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에게서 교회에서 절에서 성당에서 질문하고 답하기보다는 자기가 궁금해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다른 사람한테 꼭 말해야 되는 것들을 어떻게 인터넷에다가 이야기하고 인터넷에다가 남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막 찾아요. 이렇게 막
그러니까 새벽 3시까지 우리 연구원들이 그 다음에 제가 있으면서 그런 데이터들을 막 수집해가지고 오는 거예요. 자, 수집해가지고. 그럼 우리가 어떤 것을 알고 있을까? 그런 것을 통해 어떻게 알고있는가? 조금 졸리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동영상을 여기서 하나 또 틀 거예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2018년 이후 한국에서 나타난 독도 연관 검색어 순위입니다. 우리에게 독도는 어떤 의미일까요? 독도 연관 검색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2018년 이후 한국에서 나타난 독도 연관 검색어 순위입니다. 독도는 우리 땅이 1위. 바로 이어 일본 독도라는 검색어가 나옵니다. 일본의 도발을 늘 의식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렇다면 최근 1년간 한국의 독도 연관 검색어 순위는 어떨까? 눈에 띄는 변화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독도가 누구 땅이야? 라는 질문입니다. 급상승 인기 검색어에 오른 이 질문은 챗 GPT를 포함한 AI에게 독도가 누구 땅인지 질문하고 답변을 확인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급상승 검색어는 한덕수 독도 그리고 독도 윤석열입니다. 한일 정상회담 이후 독도 문제가 화제로 오른 것이 관련 검색으로 이어진 것이라 추정됩니다. 한국은 극우 성향의 소수의 사람들만이 이 독도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거나 검색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애국이라고 하는 그러한 기본적인 내재된 인식에서 독도 문제를 접근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연관어 검색에서도 보면, 그러니까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을 바로 드러내 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일본에서 나타나는 연관 검색어를 통해서는 어떤 걸 확인할 수 있을까? 우선 독도 문제에 대한 관심도를 살펴봤습니다. 2008년부터 2023년까지 다케시마 문제에 대한 검색 빈도는 그 순위가 점차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8년 이후에 구글 트렌드의 데이터를 보면 다케시마 문제를 검색하는 빈도는 감소하는 추세다라는 것이 확연히 드러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감소 추세 가운데에서도 흥미로운 점을 찾았는데요. 최근에 와서는 다케시마 어디라고 해서 다케시마 문제에 대해서 새롭게 그런 인식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접근법이 보였어요. 먼저 2008년 일본의 교과서 개정이 본격화되던 시기입니다. 일본 최대 극우 커뮤니티와 다케시마가 함께 언급되기 시작한 것이 눈에 띕니다. 또 외무성이 배포한 다케시마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10가지 포인트에도 관심이 높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2011년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시기 웹 검색, 다케시마 연관 검색어에는 다케시마 국제사법재판소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다케시마 세계의 반응이라는 검색어를 통해 일본이 국제사회 여론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최근의 상황은 어떨까? 국제법이라는 단어가 새롭게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뒤이어 다케시마 장소, 다케시마 어느 나라, 다케시마 어디 같은 검색어가 급상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우리나라의 연관 검색어와 분위기가 사뭇 달라 보입니다. 일본은 구글 트렌드를 통해서 독도, 다케시마 영토가 어디에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그러한 결과를 보여주는데요. 일본 사람들에 비교해서 한국인들은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인식 아래에서 독도는 우리 땅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한 그러한 검색어 패턴을 보여줬고요. 그런데 최근 일본의 다케시마 연관 검색어에는 다른 영토 문제도 함께 등장합니다.
센카쿠 제도, 국방 영토 문제, 일본의 영토 문제. 일본이 가진 다른 영토 문제와 독도를 비교해보면 관심도와 인지도의 차이를 좀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을까요? 지난 5년 웹 검색 결과를 비추어 볼 때 러시아와 분쟁이 있는 국방 영토 문제에 대한 관심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 각각의 영토 문제에 함께 등장하는 연관 검색어에서도 확연히 구분되는 특징이 보입니다. 국방 영토와 관련되는 연관 검색어는 국방 영토는 왜 빼앗겼는가? 국방 영토는 애초부터 일본의 것인데 역사적으로 빼앗긴 점이라는 것을 다시 확인하기 위한 관련 검색어들이 자주 등장을 했었습니다. 다케시마 문제의 경우에는 다케시마 한국, 다케시마 어디라고 해서 다케시마가 한국 땅임을 인식하는 그와 같은 키워드, 혹은 다케시마가 어느 곳에 위치하고 있었는지 위치조차 모르는 그런 다케시마 어디라고 하는 검색어들이 연관 키워드로 많이 등장을 했는데요. 독도와 국방 영토 그리고 센카쿠 제도 각각의 영토 문제에 대해 일본 국민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가 연관 검색어를 통해 드러납니다. 자, 지금 이거는 이제 포항 MBC에서 그러니까 방송을 했고, 그 다음에 MBC 전국 방송에서 3일절 특집으로 또 방송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걸 제작했는 PD들은 상을 2024년도에 무려 그러니까 5개 정도를 휩쓸었는 그런 건데, 저희 연구실에서는 저를 포함해서 4명이 3개월 동안 작업을 한 거예요. 그 중에서 일부만을 이제 제가 보여드린 거예요. 저는 우리처럼 이제 이와 같은 빅데이터를 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은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 혹은 외국인들이 어떻게 했는지까지 다 이제 조사를 해서 이제 이런 여러분들이 하는 말들을 이제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많은 동영상은 이제 독도와 관계해가지고 한국 사람들하고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이제 찾아내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어떤 행동들이 이렇게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이제 추적이 되는 거예요. 벌거벗은 임금님이라고 얘기했던 말도 그랬고, 졸리시면 잠깐 조셔도 되기 때문에 제가 동영상을 중간중간에 넣었어요. 동영상 할 때 잠깐 조시면 또 됩니다. 자, 지금까지는 좀 그래도 들을만 하시죠? 예. 네, 그렇게 어렵진 않죠? 네, 약간 좀 빠르게 좀 해도 되겠죠?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신용카드로 마트에 가가지고 혹은 뭐 인터넷으로 구매를 막 해요. 그럼 신용카드에서 구매했는 것들도 이제 데이터 분석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의 행동과 패턴을 찾아요. 그래서 이 신용카드 회사들이 지금까지는 뭘로 먹고 살았느냐면 수수료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현금으로 주면 10% 할인해 준다 이런 자영업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신용카드 회사한테 돈 주는 거 10% 정도 되니까 그냥 그거 할인해 주겠다 이런 얘기였어요. 그런데 이 신용카드 회사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 신용카드 수수료만 가지고는 자기들이 매출을 더 높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자기들은 신용카드의 데이터를 유심히 바라보니까 사람들이 어떠한 쇼핑을 하는지에 대해서 그 쇼핑의 패턴들이 나타나더라라는 거죠. 예컨대 이런 거예요. 금요일 날 밤에 그러니까 맥주하고 기저귀가 같이 막 팔리고 있었어요. 마트에서. 근데 사람들이 맥주하고 기저귀가 막 팔리니까 그 패턴을 어떻게 읽을 수 있겠어요? 이렇게 읽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건 말이 안 되잖아. 그렇죠? 맥주하고 기저귀 같이 팔린다고 해서 이렇게 되는 말이 아니겠죠. 이거 하고 있겠어요? 이거 하고 있겠어요? 이거 안 하고 있겠죠? 또 뭐야? 그래서 가만히 누가 맥주하고 기저귀를 같이 사는지를 보니까 젊은 남자들이 아기를 데리고 와가지고 그러니까 맥주하고 기저귀를 같이 사더라는 거예요. 왜 같이 사겠어요? 젊은 아빠들이 금요일 날 밤에 기저귀는 사야 되는데 애를 볼 생각하니 자기도 보상 심리가 작동하죠. 그럼 어떻게? 자기를 위한 소비를 해야 돼요. 나만을 위한 소비. 그러니까 맥주 하나 사서 애 보고 야구 경기 보고 축구 경기 보고 그렇죠?
그래서 맥주하고 기저귀를 같이 사는 패턴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하는 사람들은 이런 걸 찾아요. 근데 신용카드 회사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데이터를 판매를 할 수 있는 거야. 어떻게 판매를 하겠어요? 바로 사람들의 행동을 보여주는 상거래 데이터라고 해서 그 데이터들을 판매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판매하기 시작해요. 누구한테 판매하는 거예요? 이런 월마트라든가 이마트 같은 회사들한테 판매를 하죠. 또 어디에다 판매할까요? 이 사람들이 관광지에서 돈을 쓰는 건 어떻게 지자체에서 관심이 많아요. 아, 우리 경주에 와가지고 어디다가 돈을 쓰고 어떤 물건을 사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런 걸 잘 찾는 거죠.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을 신용카드 회사에서 판매하니까 수수료 플러스 이런 데이터, 어떤 데이터? 사람들이 신용카드 쓰는 데이터, 그 기록들을 분석을 해서 판매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어떤 수입처들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이 쓰는 스마트폰에 문자 메시지가 어느 때 순간부터 공짜가 되었어요. 그렇죠? 공짜가 되었어요. 근데 이 스마트폰 만든 이 제조사뿐만이 아니라 통신사들이 이 문자 수수료 받는 이 돈이 그러니까 공짜로 해주면 자기들이 매출이 손실되는데 왜 공짜로 해줬겠어요? 왜 공짜로 해줬어요? 너무 여러분들이 착해가지고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대기업들은 새로운 자기들의 매출을 찾는 거죠. 어떻게 찾았나? 그것도 어떻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은 다 어떻게 주파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통신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오늘 여기 대구대학교 대구캠퍼스 평생교육위원회에서 1시간 30분 머무르었던 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어.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유동인구라고 얘기해. 유동인구. 사람들이 어디에서 어디로 흘러다니는지. 그 유동인구 데이터를 어떻게 스마트폰 회사, 통신사에서 어떻게 한다? 카드 회사, 수수료에서 상거래 데이터를 판매하는 것처럼 판매를 합니다. 판매를 해. 그래서 유동인구 흐름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요. 그래서 지금 중소기업이라든가 자영업 컨설팅 하는 사람들은 옛날에는 우리 백종원처럼 어떤 메뉴를 개발해야 되고 그 다음에 상권이 어디인지 그걸 찝어주는 그것만 해서는 컨설팅이 안 돼요. 뭘 컨설팅 해야 된다? 지금 이곳 남구 성당로에 유동인구 20대 여학생들이 많은 것인지 50대 그러니까 우리 아주머니들이 많은 것인지 어떻게? 그 유동인구 흐름을 찾아야지 이 상권이 나오죠. 부동산도 마찬가지죠. 부동산도 마찬가지죠. 이런 데이터들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이 통신사들이 그 데이터를 판매하는 거예요. 통신사들이. 서울역 강장에 경찰 추산으로 10만 명이 모였다라고 얘기해요. 집회 측에서는 20만 명이 모였다고 얘기해요. 통신사가 딱 얘기합니다. 13만 명이 모였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스마트폰 없는 사람이 없잖아. 그렇죠? 그런 데이터들을 판매하는 거예요. 다 이 데이터 분석을 하는 우리들이 다 만들어내는 영역들이었어요. 여기 한번 볼까요? 이것도 대구 동구에 그러니까 구의원들이 회식비로 썼는 거 있잖아요. 회식비로 썼는 그 영수증이 다 있잖아요. 영수증. 그렇죠? 그 영수증을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서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 의원이니까. 그래서 언론사에서 어떻게 대구광역시 동구 의원들이 많이 갔던 식당들 어디에서 돈을 많이 썼는지 다 이제 찾아주는 거예요. 다 찾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게 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식당들은 동구 의원들이 많이 찾은 맛집을 홍보해서 좋고 그 다음에 언론사는 새로운 뉴스를 제작해서 좋고 그렇죠? 그 다음에 시민들은 이 사람들이 고급 식당에 가서 우리들의 세금을 쓰는지 그렇죠? 아니면 평범한 식당에서 찾는지 찾아서 좋고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그러니까 세상을 또 밝게 만드는 것이죠. 자, 이런 일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하는 거예요. 저 지금 여기서 촬영하지 않고 저희가 이제 하나 꽂았어요. 마이크. 이 마이크 왜 꽂고 있냐? 제 휴대폰에서 제가 지금 강의하는 거 다 녹음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 유튜브에 올립니다. 유튜브에 올려. 어떻게? 제가 하는 강의를 다 데이터를 하는 거예요. 데이터. 그래서 제 유튜브에 올려가지고 오늘 강의를 못 들으신 분들이 오면 또 들으라고 또 이야기도 하고요.
그렇죠? 제가 식당에 가는 거 저는 네이버 영수증에서 다 캡처해서 올립니다. 그러면 네이버 영수증이 쌓이면 네이버 페이를 줘요. 네이버 페이. 그 페이가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은 목욕탕 갈 때 쓰면 몇천 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어떤 했는지 다 나오죠. 제 스마트폰에 위치 추적을 켜고 다닙니다. 저는 위치 추적을 켜고 다니면 구글이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몇 킬로를 걸었고 어떤 도시에 갔고 식당에 갔고 비행기를 탔고 이런 거를 다 추적해서 보여줍니다. 제가 제 데이터를 관리하는 거죠. 데이터적으로. 저는 70년대생인데 앞서 말했죠. 90년대생의 사고방식을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제 주변에도 이렇게 하는 사람 잘 없어요. 70년대생이. 역진하지로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내가 새로운 시대에 따라갈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저는 초등학교 2학년이 딸이잖아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2학년 2016년생이에요. 2016년생. 저하고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따라가야 돼요. 제가 또 최근에 했던 거는 뭐냐면은 교육부에서 했던 연구였는데 교육부가 요청을 해서 했는데 요즘 청소년들은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좀 알고 싶다라고 얘기해가지고 추천을 해봤더니 제가 정말로 재밌는 또 현상을 찾았어요. 여기 단어가 뭐라고 적혀있어요. 단어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그렇죠. 이게 무슨 단어니까 되게 의아하잖아요. 궁금하잖아요. 저도 처음 보는 단어였어요. 지뢰라고 하는 거는 우리 남자 어르신들, 아버지 어머님들이 갔다 왔던 군대에 있는 그 폭탄 지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지뢰를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패션이라는 단어가 붙어있어. 패션이라는 단어. 이 지뢰라는 단어는 그러니까 일본말에서 왔는 거예요. 일본말에서. 애들 옷 입었는 거 한번 보세요. 옷 입었는 거 보면 일본풍이죠. 요새 밖에 나가면 이런 옷 입고 있는 애들 많아요. 일본풍. 그래서 이 일본풍의 옷들을 우리 그러니까 중고등학생들이 입는데 이게 예전에는 이렇게 옷을 입고 다니면 거의 문제학생, 관심학생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니라 지레게 패션이라는 것도 자리 잡아서 내가 이런 공주풍 옷을 사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 가지고 휴대폰에서 지레게 패션에서 막 올리더라고. 막 올려요. 이렇게 말해서 옷, 새로운 패션이 일종의 놀이가 되는 거예요. 놀이. 그래서 우리 같은 사회과학자들이 어떻게 이름을 붙였을까요? 놀이군중이다 라고 얘기해요. 놀이군중. 그러니까 놀이대중 혹은 놀이공중. 그렇죠? 놀이를 어떻게 즐기는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즐기는 사람들이다. 이 친구들은 예전에처럼 스마트폰에서 그러니까 그 얘네들은 셀카 찍는 게 재미인 거죠. 셀카. 다른 사람을 찍는 게 아니라 셀카 찍는 거야 지금. 셀카 찍. 옛날에는 다른 사람을 찍어가지고 올리는 게 재미였잖아요. 우리 이종영 선생님 지금 저를 촬영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이종영 선생님 저를 촬영해 다른 사람을 찍어가지고 그러니까 공유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거에 되게 고마워하고 기뻐하는 게 즐거움이었는데 요새 아이들은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자기 자신을 찍는 거야. 자기 자신을. 그리고 자기가 내가 공주풍 이런 옷을 샀는 것을 자랑하는 거야. 그 다음에 자랑도 하고 스스로 만족감을 있는 지레게 패션. 이게 아주 그러니까 많더라. 그러니까 이걸 꼭 나쁘게 볼 게 아니라 그게 하나의 중립적으로 놀이공중으로 됐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빅데이터 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공중들, 영어로 하면 크라우드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뭐 하는지 이렇게 유심하게 관찰하고 이 사람들의 어떤 발자국들을 이제 찾아서 해요. 특히나 어떤 매체를 연구하는지도 되게 중요해요. 매체를 연구하느냐 되게 중요한데 여러분도 이제 제가 이제 코로나 이제 기간에 이제 할 때는 학생들한테 유튜브를 가장 많이 쓰는 연령층은 어떻게 될까요? 라고 물어보면 애들이 다들 20대라고 얘기했어요. 시험 문제 그 내용 중에 다 틀렸어. 그때는 유튜브를 가장 많이 쓰는 세대가 50세 이상이었어요. 유튜브를 가장 많이 쓰는 세대 50대 이상. 근데 최근 조사에 따라 보니까 유튜브를 가장 많이 쓰는 세대가 50대 이상이 아니라 이제 20대도 이제 유튜브를 많이 써요. 그런데 1등, 2등, 3등들을 보니까 이제 조금씩 바뀌고 있더라고.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20대들은 인스타그램이라든가 뭐 틱톡이라든가 이런 소위 말해서 짧은 영상을 올리는 거를 많이 써요.
근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 들어갈수록 뭘 많이 쓰냐면은 카카오 메신저, 그렇죠? 이거를 많이 써요. 카카오 메신저 이걸 많이 쓰고 네이버에서 그냥 검색하는 걸 또 많이 써요. 그래서 연령대별로 많이 쓰는 패턴이 틀려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쿠팡을 많이 쓰더라고. 혼자 사시는데 그러니까 쇼핑한다고 쿠팡 앱을 많이 써요. 쿠팡 앱을. 그러니까 옛날하고 많이 다양화됐어요. 다양화됐어. 쿠팡 앱을 많이 써. 쿠팡. 그래서 세대마다 쓰는 게 보면 이렇게 다 이제 달라졌어요. 세대마다 다 쓰는 게. 여기 60대 이상은 여전히 유튜브를 많이 써. 근데 뒤로 갈수면 좀 연령마다 틀려지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이와 같은 앱에서 쓰고 있는 이런 여러분들의 행동들도 다 분석을 해가지고 소위 맞춤화된 서비스들을 이 회사들에서 제공을 합니다. 맞춤화된 서비스들을 왜 제공하냐면 맞춤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면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존경받고 있다고 생각해요. 존경받고 있다고. 그렇죠. 여러분들이 쇼핑하러 가가지고 가면 점원이 이 옷이 얼굴이 하얗기 때문에 잘 맞아요 라고 이렇게 말 한마디 해주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존경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존경받다고. 그래서 이런 맞춤화된 서비스를 하기 위해 가지고 많이 이제 노력하는 거예요. 이 대기업들이. 우리는 이제 이런 대기업들을 빅테크라고 얘기해요. 빅테크. 영어로. 그러니까 빅테크라고 해요. 거대 기술 기업들인데. 예컨대 내가 쿠팡에서 그러니까 맛있는 여러 가지의 음식들을 많이 이제 주문을 하면 그 다음에도 비슷한 음식들을 계속 추천해 주죠. 그런 걸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우리가 학교 그러니까 식당에서 밥 먹고 나가지고 우리 대학생들이 가장 많이 그러니까 먹었는 게 뭘까요? 자판기 커피였어요. 자판기 커피. 그렇죠? 자판기 커피를 그러면 대학 다는 동안 한 몇 잔 정도 먹었을까요? 하루에 한 잔 먹었다 치더라도 300잔에 4년이니까 1200, 한 1000잔 정도 마셨겠죠. 근데 자판기 커피를 그렇게 먹었지만은 내가 그 자판기 커피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버튼을 누를 때 그 자판기가 당신이 지금까지 먹었던 자판기 500잔 모두가 그러니까 블랙 아주 진한 아메리카노니까 이번에도 진한 아메리카노를 추천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 하나는 안 해요. 이야기 안 하죠. 그런 시대는 디지털이라도 자동화의 시대였어요. 자동화. 버튼을 누르면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떤 시대냐면은 내가 500잔이 아니라 50잔만 맞아도 어떻게? 그 자판기에서 지난번에 그러니까 진한 아메리카노를 마셨으니까 이번에도 진한 아메리카노, 블랙 커피를 마시겠습니까? 라고 추천을 해주는 시대예요. 그게 바로 지능화예요. 지능화. 그러니까 예전의 디지털하고 달라진 거죠. 지금의 데이터는 이게 지능화라고 하는 거예요. 지능화. 그렇죠? 이런 지능화 시대가 되니까 여러분들이 앱을 쓰면 쓸수록 그 앱에서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텔레비전보다 더 많이 보는 거, 지상파보다, 유선방송보다 더 많이 보는 게 넷플릭스라든가, 그렇죠? 쿠팡 플레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봐요. OTT라고 얘기합니다. OTT라고 하는 걸 많이 봅니다. 그래서 넷플릭스 들어보셨죠? 쿠팡. 넷플릭스 같은 이런 OTT 회사들에서 여러분들이 뭘 잘 보는지를 다 기억을 합니다. 어떻게 기억하냐? 이거는 이제 외국 사례인데 한국 사례로 이야기하자면 유해진이라는 배우 아세요? 유해진이라는 배우가 보면 예능 프로그램 많이 나오죠. 그 다음 유해진이라는 배우가 차승원이라고 하는 배우 있잖아요. 차승원 배우와 같이 삼시세끼 하는 프로그램 아시죠? 그러면 소위 말해서 개런티 배우 출연료는 누가 더 비싸겠어요? 차승원이 더 비싸겠죠? 그런데 옛날식으로 따지자면 이렇게 차승원같이 유명한 배우들을 해당 프로그램의 커버 이미지로 합니다. 이렇게 해당 프로그램의 커버 이미지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유해진이 너무 좋아가지고 유해진이 조연으로 나왔지만은 주연은 아니지만은 유해진이 조연으로 나오는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만을 계속 나는 많이 봤어. 왜냐면 난 유해진 팬이니까.
그러면 넷플릭스가 그걸 기억하고 있어요. 다음에는 어떻게 한다? 유해진이 조연으로 나왔지만은 앞에 커버 페이지를 유해진으로 바꿔서 보여줍니다. 바꿔서 보여줘. 이해하시죠? 당신이 이러한 드라마들, 이러한 예능 프로그램을 지금까지 본 이유는 차승원이 아니라 가만히 보니 유해진이 나오는 프로그램만 계속 보고 있더라. 그걸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커버 페이지를 바꿔서 보여줍니다. 바꿔서. 그럼 어떻게 돼요? 아까 제가 맞춤형이라고 얘기했죠. 맞춤형. 아, 얘가 너무 똑똑해. 너무 똑똑해. 내가 유해진 좋아하는 걸 어떻게 알고서, 유해진의 얼굴 표정으로 해가지고, 이 예능 프로그램을, 드라마를,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이 회사들. 뭘 통해서?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하는 거예요, 데이터. 그 데이터 분석들을 누가 하냐? 저 같은 사람들이 소위 패턴을 찾는 거라는 거예요. 패턴을. 이해하시죠? 그런 패턴을 찾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패턴들을 지금 우리 연구실에서 하는 거는 우리 또 뭐냐면은 넷플릭스에 가면 길 위의 셰프들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길 위의 셰프들이라는 다큐멘터리는 그러니까 여러 나라에서 소위 말해서 길거리 음식들을 소개해 주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서울에 있는 강장시장을 소개시켜줬어요. 강장시장의 칼국수를 소개시켜주고요. 아시아 편은 9편이 나왔는데 일본은 오사카 갔다 오셨죠? 오사카의 구호는 뭐냐면은 먹고 망하자야. 먹고 망하자. 그게 뭐냐? 일본에서 음식이 가장 좋은 데가 오사카야. 그래서 아시아의 길거리 음식 다큐멘터리에 일본 편은 일본 동경이 나온 게 아니라 오사카가 나왔어. 그래서 우리 연구실에서 지금 뭐야 하고 있느냐 하면은 우리 연구실에서 이 일본뿐만이 아니라 아시아 다 9개 국가 길거리 음식들을 나오는 이 넷플릭스 다큐멘터리를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떤 걸 분석하느냐? 우리는 아주 첨단적인 걸 하고 있어요. 뭐냐면은 지금 길거리 음식들, 한국 음식을 좋아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을 물어보면 어떤 이유가 나오냐면 있잖아요. 맛있다는 기본적이고 맞는 것이겠죠. 근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 예쁘다라는 말이에요. 예쁘다. 짜장면. 예쁘다, 아름답다, 색깔이 오묘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냐면 이 아시아 9개 국가들의 다큐멘터리의 음식의 색채들을 분석하고 있어요. 색채, 비주얼.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의 패션들의 색깔이 다 다르듯이 국가대마다 음식들의 색깔들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럼 아주 첨단적인 아무도 지금 아직 알아요. 우리가 그 색깔들을 분석을 하고 있어요. 우리 지금 한국 음식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게 뭐라면 비빔밥이라고 얘기해. 비빔밥. 비빔밥 이거는 색깔은 너무 그렇죠? 찬란합니다. 그렇죠? 해외 사람들. 그래서 이런 색깔들을 분석을 하고 있어요. 짜장면 중국에서 오늘 이거 색깔의 대비 한번 보세요. 색깔의 대비. 그렇죠. 얹어 넣는 오이의 고명. K푸드. 양념치킨 거의 그냥 군침이 그냥 더 얘기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을 분석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OTT에서 이런 것을 이제 보면서 한국의 이 K-드라마들을 이제 우리가 보면 왜 이렇게 인기가 있을까? 외국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할까 궁금해 하는데요. 외국 사람들이 이렇게 자동으로 번역되어 있는, 통역되어 있는 걸 그대로 듣는 거예요. 자막을 보기보다는. 지금 이런 한국 드라마, 글로벌 OTT, 넷플릭스에서 인기 있는 거거든요. 지금 얘네들이 외국 배우처럼 어떻게 영어로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이렇게 하는 거 이제 듣는 겁니다, 그냥. 예? 이해하시죠? 우리 옛날에 더빙 하듯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성우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잘 이해하는 거죠. 너무 잘 이해해요. 그러니까 스토리텔링만 되면. 자, 우리는 이런 데이터들만 이제 분석을 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진짜 여러 가지 종류들이 많아요. 이거는 아까 제가 스마트폰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해외에 가면 우리가 보통 스마트폰에 그 유심이라는 것을 이제 사가지고 끼워 넣습니다. 물론 그냥 로밍을 할 수도 있죠. 로밍을 하면 해당 현지에 있는 그 통신사와 그다음 국내에 있는 통신사가 계약에 따라서 해요. 그럼 어떻게 한다?
국내 관광객하고 해외 관광객들이 어디를 가는지가 차이가 나오는 거죠. 여기도 보면 색깔이 차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간색은 해외에서 온 사람들, 이건 지방에 자기 국내에 있는 사람들. 보면 색깔이 대부분에 차이가 납니다. 뉴욕의 타임스스퀘어는 외국 사람들밖에 거의 빨간색이잖아요. 그렇죠? 거의 빨간색이죠. 그렇죠? 마닐라에 그러니까 그린벨트 지역은 국내 마닐라 사람들이 더 많은 거죠. 더 많은 거죠. 이렇게. 그래서 스마트폰에 있는 앞서 제가 그 주파수 분석하는 것처럼 스마트폰에 있는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국내 관광객이 많이 오는지 해외 관광객이 많이 오는지 이런 것도 분석하고요. 최근에 포항시에서는 아주 최근 사례예요. 포항시 택시 위에다가 이런 걸 설치를 했어요. 설치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또 어떻게 어느 거리에서 많이 나는지 유동인구도 수집을 하고요. 그 다음에 노면 상태도 수집을 해요. 그 다음에 불법 현수막이라든가 주정차 이런 것까지 다 이제 데이터를 찾아내는 포항시 이 사례를 하고 심지어 도시에 있는 그 소음들까지 이렇게 다 찾아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뉴욕에 앞서 제가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관광 간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뉴욕 맨하탄 광장은 특히나 뭘로 유명하냐면은 이 광고판으로 유명해요. 여러분들 뉴욕에 혹시 가보셨으면 저는 뉴욕 주립대학교 나왔는데 뉴욕 주립대학교는 뉴욕시가 아니라 버팔로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버팔로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나이아가라 폭포 가는 데 있는데요. 뉴욕시에 가면 맨하탄 광장에 가면 이렇게 디지털 광고판이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나라도 서울의 코엑스에 가면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는 부산의 해운대에 가면 이제 이렇게 될 거예요. 최근에 부산 해운대 지역이 광고 자유 표시구역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광고판들이 이제 해운대에 아주 도배를 하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차가 없는 거리가 이제 됩니다. 대구 동성로가 이제 그렇게 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제 관점에서는 이런 디지털 이제 광고가 되면 어떻게 되면 또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어요. 데이터를 사용을 어떻게 하냐면은 여러분들이 버스 정류장에서 혹시 자동차, 벤츠라든가 BMW 같은 그러니까 명품 차량의 광고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남자가 그 광고를 보고 있을 때하고 여자가 그 광고를 보고 있을 때 그 광고가 바뀝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거 눈치를 못 채는데요. 그 안에 여러분들이 성별이 남성인지 여성인지를 그러니까 식별하는 장치가 있어요. 장치가. 그래서 남자가 보일 때하고 여자가 보일 때하고 그 벤츠하고 BMW 광고들이 바뀝니다. 사실은 서울의 버스 정류장 그런 게 바로 데이터를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디지털 5개 광고라고 얘기해요. 데이터 기반 디지털 5개 광고 이런 영역까지 이제 진출을 했어요. 그래서 이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근데 불과 10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10년밖에. 지금 2024년도잖아요. 10년밖에 되지 않았어. 이 단어가 옥스퍼드 영어사전에 공식적으로 올라간 거는 2013년도였어요. 2013년도. 그러니까 10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왜 이렇게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냐면 스마트폰 때문에 그래요. 스마트폰이 2009년도에 우리가 한국에서 하고 아이폰은 2008년도에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공식적으로 2013년도에 했는데 여기서 제가 제 자랑 하나 하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빅데이터라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옥스퍼드 사전에 올라가기 전에 또 우리는 이런 분야를 벌써 계속 연구하고 있었어요. 제가 미국에서도 그렇고 네덜란드에서도 그렇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2012년도에 과학동화는 우리 언론계에서는 소위 가방끈이 가장 큰 긴 기자들이에요. 가방끈이 다 석사급 이상들이고 다 똑똑한 사람들이 과학동화에 하죠. 과학동화에서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제가 이렇게 나와요. 2012년도 세상의 발굴 빅데이터 하면서 경북 경산에 위치한 박한우 영남대 교수의 연구실에는 구석구석 컴퓨터가 숨어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게 시작해요. 그래서 직접 기자가 와서 이제 보도를 취재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기자들이 직접 취재하러 안 옵니다. 특히 지방지들도 그냥 전화로 그냥 하고. 근데 서울에서 이 과학동화에서 직접 취재하러 이렇게 왔는데 그래서 제가 과학동화에 이때를 시작으로 해서
문과 교수잖아요. 저 문과 교수가 5번 정도 제 연구 결과가 소개됐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문과 교수가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과학 동아리에 소개시킨 사람은 저밖에 없다라고 감사합니다. 졸음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제 자랑도 좀 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자랑도 아직 시간이 조금 더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가 한 10년이 안 됐는데 이제 그렇게 바뀌었다 하는 거예요. 저런 분이 그래도 좀 없는 것 같아서 금방 동영상은 제가 생략하고 넘어갈게요. 동영상을 또 하나 넣어놨다가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이렇게 데이터를 그러니까 분석을 하는 것이 반드시 좋은 목적으로만 하진 않아요. 다시 말해서 사람들의 행동들을 분석하는 것이 항상 선한 목적으로만 하잖아요. 선한 목적으로. 이 데이터를 분석을 통해 가지고 저 같은 연구자들은 사실 논문을 쓰기 위해서 하죠. 그래서 학문의 발전에 하니까 선한 목적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하지만 대기업들은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어떻게 자신들의 어떻게 하면 매출을 어떻게 하면 극대화시킬지 생각해요. 매출을 극대화시키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니에요. 자본주의 경제에서. 그런데 불필요하게 계속 사람들의 도파민을 자극시키죠. 도파민을 자극시키죠. 그렇죠. 불필요한 소비를 하게 만들죠. 그렇죠. 그 다음에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계속 스마트폰을 보게 만들어서 제 눈을 나쁘게 만들죠. 그렇죠. 그 다음에 내 개인 정보들을 내가 동의한 것처럼 만들어서 계속 정보들을 빼가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이제 소위 말하는 빅테크라고 얘기해요. 혹은 플랫폼 회사들이 있어요. 이게 스타워즈라고 하는 영화에서 나왔는 것처럼 다스 베이더라처럼 이 사람들이 저 스타워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개인들의 정보들을 쭉 뽑아가요. 그래서 이거는 스카이워커라고 하는 스타워즈에 나오는 또 주인공, 인간 주인공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다스 베이더와 이 스카이워커가 일종의 이제 싸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싸움이 안 되지,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서비스를 안 쓰고는 그러면 쿠팡 프레이를 안 쓰고서는 음식을 주문할 수도 없는데, 그렇죠? 그러고 심지어는 우리가 아까 청소 로봇 얘기했어요. 아까 청소 로봇. 아까 100년 전에 예술가들한테 물었더니만 2000년도에는 청소 로봇이 활성화될 것이다. 청소 로봇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청소 로봇은 또 어떻게 하냐? 청소하고 나면서 패턴을 기억하죠? 그래서 마루의 구조가 어떤지 알죠? 그럼 그 패턴을 청소하는 목적으로만 쓰면 되는데 어떻게 청소회사한테 전송을 하죠. 내 개인 프라이버시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아마존이라는 미국 회사가 이 청소 로봇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이 청소 로봇 회사를 인수하려고 했어요. 그 사람들이 깜짝 놀랐지. 아마존이라는 회사가 야 청소 로봇 회사를 왜 인수해? 이 사람들이 우리 일상의 개인의 데이터까지 다 그러니까 획득을 해서 그걸 분석을 해서 우리들한테 계속 도파민을 자극시키는 그런 불필요한 소비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했더니 이제 유럽 정부에서 그걸 아마존이 청소 로봇 회사를 인수하는 것을 하지 마라 하고 금지시킨 사례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그런 것을 이제 좋은 목적, 선한 목적이면 되는데 그렇진 않다는 거죠. 우리 컴퓨터도 사용하면 이런 말이 자주 나와요. 여러분들 컴퓨터 사용할 때 모든 것을 마이크로소프트에 맡기기 이렇게 나와요. 그냥 가만히 놔두면 자동으로 업데이트 해줄 테니까. 자동차도 마찬가지잖아요. 고급 자동차들 다 디지털화가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현대자동차 본사에서 전산실에서 자동 업그레이드를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이크로소프트한테 맡기기 이런 게 돼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우리가 대립구도로만 볼 수 있을까? 그렇진 않아요. 이게 대립구도만 보면 사실은 못 살아가죠. 적응을 못하죠. 좀 더 유연해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런 관점을 유지하려고 해요. 결국은 인간 컴퓨터 구분은 무의미하다. 포스트 휴먼만이 살아남는다라고 생각해요. 포스트 휴먼.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디지털 그 다음에 디지털 앞서서 지능화되는 거야.
지능화돼가지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어떻게 나의 마음 맞춤화된 서비스를 주는 이런 로봇들이 나오는데 이 로봇들한테 내가 내 건 안 줘야지라고 막 이렇게 꼭 지키고 있는 것만은 정답은 아닌 것 같아요. 정답 아닌 것 같아요. 예컨대 이거 볼까요? 이거? 이 여학생은 어머니가 없어. 이 드라마에 나온 넷플릭스 드라마에 나왔던 어머니가 없어요. 아버지가 키우고 있는데 아버지가 키우는 10대 여학생 정말 키우기 힘들겠죠. 그래서 이 10대 여학생은 어떻게 하냐면은 좀 앞에 있는 이 로봇이 있었잖아요. 이 로봇한테 이제 춤을 추면 이 로봇이 누구냐 하면 이 10대 여학생이 정말로 좋아하는 가수인 거예요. 아이돌 가수. 아이돌 가수의 브레인. 내가 저 로봇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저 로봇이 10대 여가수가 주는 춤에 대해서 네가 내 춤을 잘 따라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이야기도 해주고 상담도 해주고 그렇죠? 친구이자 자매이자 선생님이자 어머니와 같은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래서 얘가 저 로봇이 정말로 필요한 거야. 그렇죠? 근데 이 드라마가 언제 나왔을까? 코로나 초창기에 나왔어요. 근데 저게 현실이 될까 사람들이 궁금해서 했어요. 그런데 이건 언제냐면 타임지에서 2020년도에 최대의 발명품 그러니까 타임이라고 하는 잡지 세계 최대의 잡지 2020년도에 최대의 발명품 해서 요거 한번 보세요. 요거 보시는데 자 요게 지금 실제로 판매되는 거 있는 판매되고 있는 거. Riley, Hi. there's someone here who wants to meet you. My name is Moxie. I'm a new robot. What is your name? 자, 소리 일부러 크게 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실제 판매되는 거 우리 돈으로 300만원에서 500만원. 저도 딸이 한 명밖에 없어요. 딸은 엄마하고 더 친하겠죠. 아빠하고는 자기 그래도 가끔씩 뽀뽀를 해주는 또 볼에다가 입에는 절대 하면 안 되는데 친문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300만원 정도에서 500만원 정도의 저 로봇이 앞서 넷플릭스 드라마에서 나왔듯이 이제 이 아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하는 거지. 벌써 나왔다니까 포스트 휴먼만이 이제 살아남는 그렇죠? 그런 유연하고 그러한 우리가 개방적인 접근법을 할 필요가 있어요. 또 여기에서 그러면 한 단계 더 나가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은 로봇이 스마트폰처럼 별개 분리되어서 있잖아요. 그렇죠? 분리되어서 있는 거잖아. 근데 이걸 볼까요? 자, 여기에서는 이것도 넷플릭스에서 나왔는 아까 예술가들처럼 How much? 자, 제 친구 한 명은 나이가 저하고 동갑이죠. 그런데 결혼을 안 했어요. 그런데 이제 어머니 혼자 모시고 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안타깝게도 치매예요, 치매. 그래가지고 집에 CCTV를 설치해 놓고 그 다음에 출근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스마트폰으로 이제 어머니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어요. 근데 이거 힘들겠죠? 힘들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여주는 기술이 뭐냐면은 머리 뇌에다가 그러니까 컴퓨터 칩을 그냥 주사 한 방으로 씌워 넣는 거예요. 그러면 CCTV로 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행동하는 거,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고혈압인 거, 그러니까 정보들이 다 보호자가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아이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아이 엄마가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반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치매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뉴럴링크라고 얘기해요.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사람도 이걸 엄청나게 지금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드라마에서 나왔는 거지만 곧 현실화가 될 거예요. 곧 현실화가 될 거예요. 그래서 각종의 우리 신체 정보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밖으로 보는 모든 것들, 행동 변동까지 그냥 주사 한 방에 우리가 하는 거. 근데 이게 넷플릭스에서 몇 년 전에 나왔는 드라마였어요. 이것도요. 코로나 전에. 근데 지금 한국에서 얼마 전에 시작했는데 지금 엄청나게 인기 있는 드라마 있어요. 가족 계획이라고. 배두나가 나오는 거예요. 쿠팡 프레에서 나오는데
이 가족 계획에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뭘 상상했든 훨씬 더 끔찍할 테니까 또 봐도. 규태가 많이 좀 삐리해요. 삐리? 어떻게 된 거야? 그러니까 엄마 방식이 브레인 해킹이라고 기억까지 완벽하게 지배하는 거야. 빡세. 나쁜 행동에는 나쁜 대가가 따른다. 자기가 도대체 뭐야? 자, 이게 아까 나왔던 옷 벗고 있었던 학생이 자기 아들 학교에서 소위 일진이라고 하는 일진대장이었어. 그래서 얘가 다른 친구들을 너무 괴롭히니까 자기 아들이 자기 엄마한테 데려왔어. 그래서 자기 엄마가 그러니까 뭐 했냐면 브레인 해킹한 거야. 브레인 해킹. 브레인 해킹 어떻게 했냐? 브레인 해킹 앞서 봤더니 물에다 칩을 꽂았어. 그래서 나쁜 행동을 했는 일진 대장한테 내가 너의 몸에 그러니까 일부분을 잘라낸다라고 해가지고 다리에 그러니까 살덩어리를 잘라내가지고 보여줬어요. 그렇다면 이 얘가 정말 무서워하고 다시는 나쁜 짓을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어. 그런데 실제로는 다리에 있는 살을 잘라낸 게 아니에요. 어떻다? 다리에 있는 살을 잘라내는 것처럼 머릿속에 기억을, 뇌의 정보를 조작한 거야. 조작해서 얘가 그래서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얘는 멀쩡한데 근데 이 학생은 자기가 벌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자기 다리를 보면 여기 벌써 상처가 크게 나 있는 거야. 근데 실제 상처가 안 나 있어. 뇌의 정보를 조작한 거예요. 브레인 해킹. 이게 지금 가족 계획이라는 드라마를 통해 가지고 한국에 아까 넷플릭스 받는 것보다 훨씬 더 한국 사람들은 드라마도 아까 넷플릭스 받는 거는 그래도 좀 온화하게 나왔죠. 근데 여기는 아주 엄청나게 그런 학교 폭력하고 연관돼 가지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세상으로 바뀌기 때문에 저는 이제 우리가 이런 빅테크 플랫폼 회사가 지배하는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유연하고 그 다음에 개방적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우리가 이제 명상을 하러 가면 이런 얘기 많이 해요. 당신이 오늘 무엇을 했는지 곰곰이 생각해보고 알아 챙김을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우리가 무엇을 고치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무엇을 당장 수정하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당장 무엇을 개선시키지 못하더라도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것을 내가 알아 챙기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 자세. 그래야지 새로운 문화적인 트렌드, 그렇죠? 이질적인 거, 수평적인 거, 그렇죠? 그 다음에, 시간적인 것이 떼지는, 시공간의 의미가 없어져가는 이런 다원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알아챙김의 자세가 이 시대의 문화적인 트렌드다라고 생각을 해요. 문화적인 트렌드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들을 이제 여러 가지 각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비트코인 얘기 잠깐 한다고 얘기했어요. 비트코인 얘기 잠깐 하면 지금 부자들은 부동산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났잖아. 영리치들, 젊은 부자들은 다 어디 하냐? 주식 코인을 하는데 주식 코인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열공한다 그래요. 열공은 뭐냐? 엄청나게 공부를 해서 분석해서 하는 거예요. 분석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분야도 그러니까 대신 옛날보다 훨씬 더 데이터 분석이 많이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데이터 분석이 많이 들어가고 있고 지금 이것이 앞서 1995년도 인터넷이 처음 나왔을 때 노벨 경제학상이 그냥 지나가는 흐름일 뿐이다. 팩스머신보다 영향력이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10년이 지났을 때 팩스 기계는 없어지고 인터넷이 지배했어요. 제가 2023년도 캐나다 토론토에 가가지고 편의점에 갔더니만 여기 자판기 여기 있죠. 자판기 그렇죠. 냉장고 있잖아요. 냉장고 옆에 여기 있어요. 이거 뭘까요? 대구은행 ATM이 아니라 캐나다은행 ATM이 아니라 비트코인 ATM이에요. 비트코인 ATM. ATM 아시죠? ATM 돈 자동 빼는 거. 편의점에 옆에 비트코인 ATM이 있는 거예요. 비트코인 ATM.
그렇죠? 비트코인 ATM 세계적으로 갈수록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증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새로운 기술이 우리한테 지금 오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뭐 비트코인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는 얘기도 하고 싶지 않아요. 저도 짜증나가지고 인간의 탐욕이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그렇죠? 비트코인이 1억 5천 그러니까 엄청나게 그러니까 불과 그렇죠? 1,000원도 하지 않은 50만 원 정도가 아마 사람들이 처음에 구매했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우리가 여기 새로운 요 보이드바예요. 보이드바였죠. 아니면 여기 우리가 작품들 부동산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미술 작품들 요런 시대에 우리가 살았어요. 그리고 우리 1950년대생들, 30년대생들, 70년대생인 저도 요런 시대에 살았어요. 요런 시대. 그러다가 우리는 어떻게 바뀌었느냐면 디지털로 이제 조금씩 이제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디지털로 바뀌는 게 어떤 거냐면은 카카오뱅크 제가 처음 우리 학교 교수님한테 소개를 했을 때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카카오뱅크. 야, 카카오뱅크에서 돈 어떻게 찾는데 돈을 어떻게 찾느냐? 돈. 카카오뱅크는 은행이 없죠. 왜 돈을 못 찾아? 그냥 돈을 그냥 서로 간에 보내주기만 할 뿐이에요. 돈을 찾으려면 카카오뱅크에서 대구은행으로 보내가지고 대구은행 현금계에 가서 찾아야 돼요. 아니면 대구은행 은행에 가서 찾든지. 그래서 저보고 다들 그거 위험해가지고 어떻게 쓰냐고 막 이야기했었어요. 제가 카카오뱅크 처음에 사람들한테 우리 교수들한테 소개했는데 그랬는데 지금 카카오뱅크 안 쓰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지금 실제로 돈이 없는데 이렇게 디지털로 바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종류 유형의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있냐 하면 얼람리스트 깜짝 놀라는 사람들, 지금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풍자적으로 생각하고 조롱하는 사람들, 그렇죠? 그 다음에 저처럼 이런 것을 믿는 신령가들, 아니면 여기에서 투자해가지고 돈만을 추구하는 투자 투기꾼들. 여러분들은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네 가지 유형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근데 새로운 것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관점이 좀 변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간에 그 새로운 것을 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공부를 또 많이 해야 됩니다. 공부를 많이 이런 강의도 자꾸 이제 들으셔가지고 내가 노출이 돼야 될 거예요. 노출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정신적으로도 늙지 않지만 신체적으로 늙지 않는 것 같아요. 저기 앉아 계신 우리 김규성 선생님, 제가 사회복지단체 후원회 활동할 때 뵀던 분인데, 우리 사회복지단체 후원회 할 때 제가 5년 전에 뵀던 것 같아요. 코로나 그전에. 그런데 지금 정말 오랜만에 뵀는데 하나도 늙지 않으셨어요. 예전보다 더 젊어지신 것 같아요. 새로운 지식을 계속 탐구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새로운 지식, 요새는 가장 새로운 지식은 여러분들이 이제 네이버가 아니라 인공지능 서비스 하나 정도는 앱을 깔고 있어야 돼요. 구글, 제미나이, 그래서 챗 GPT 이런 거 들어보셨죠? 이런 앱을 하나는 깔고 있어야 되는데, 이런 그 인공지능 서비스가 항상 잘 작동하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오늘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거, 세계적인 연구 하나만 가져왔어요. 인공지능 서비스들이 가장 잘하는 거, 재밌는 거가 뭐냐면 그림을 그려주는 건데요. 그림을 그려주는 거예요. 그림을 그려주는데 얘네들한테 아주 모자 쓴 코스염의 할아버지를 그려줘라고 했더니만 처음에는 이렇게 이미지가 나왔어요. 그렇죠? 그런데 자꾸 내가 요구사항이 많아진 거야. 내가 누구한테 일 시킬 때 처음에 그려왔는 것 처음에 해왔는데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요구사항이 많아지니 갈수록 그림들이 더 좋아졌나요? 나빠졌나요? 나빠졌죠. 이제 연구자들이 이걸 찾은 거야. 그림을 계속 이렇게 지시사항이 많아지니까 인공지능이 일을 더 잘하는 게 아니라 못한다고. 그렇죠? 그림이 파괴된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인공지능 서비스들도 우리는 이제 좀 공부를 하면서 사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사용법들에 대해서는 따로 여러분들이 그런 사용법을 가르치는 곳에 가서 강의를 좀 들으셔야 돼요. 사용법 아시죠? 저는 사용법을 강의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저는 이제 연구자니까. 그렇죠? 자, Hello, my name is Anna. I'm an AI avatar. I recommend. 얘기하죠? AI 아바타라고 하는 거죠. 제가 만든 제 AI 비서예요. AI 비서. 그리고 뭐 얘기했냐면은 방금
요거 QR코드 찍어주세요 얘기했어요. QR코드 뭐냐, 스마트폰으로 갖다 대면 나오죠. QR코드로 아무도 아니면 안 갖다 대시는데 여기 QR코드 사진 찍으면 요 QR코드 요 찍으면 요거 나오면 제 유튜브로 연결이 돼요. 유튜브. 그래서 제 유튜브 구독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강의하고 나가지고 유튜브 구독자가 10명 이상 늘어나면 오늘 강의가 나쁘지 않았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 강의 평가를 대신하는 거예요. 유튜브 구독자가 늘어나면 그래도 강의가 그래도 괜찮았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10명 미만이면 내가 오늘 별로 못했구나 이렇게. 지금 11시 38분이에요. 저한테 11시 40분까지 강의하다가 그랬는데 시간을 정확하게 맞춰드렸어요. 그리고 도는 분도 안 계시고 고맙습니다. 네. 네이버에서나 치시면 박한우 교수 유튜브 하면 또 나옵니다. 하여튼 오늘 감사합니다.